네, 미국을 향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북한이 며칠째 잠잠합니다. 그러나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감행한 북한 움직임으로 볼 때 이 잠행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초강경 대응 도발은 예고를 했는데 일단 10월 10일은 지나갔거든요. 예. 아직도 도발은 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 구체적으로 10일일 거다, 18일 거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예측을 한 것들이었죠. 북한이 공언한 바는 없어요. 그리고 뭐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벼랑 끝 전술을 하면서 한 두세 번에 한 번은 실질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능력도 무한정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이 미북 간에 계속 말폭탄이 오고 가는 와중에 자기네 능력을 슬쩍쩍 시연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휴지기가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북한의 고민이기도 해요. 이제 북한이 앞으로 뭐 기존의 화성 12형이나 이런 스커드 ER 같은 미사일들을 몇 번 더 쏘는 거는요. 오히려 국제적인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지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어떤 충격적인 효과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보여주려면 확실하게 이제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재진입 능력을 보여주게 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탄두가 소형화돼 있다. 이걸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한 7,000km 이상도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근해에서 쏴도 한 하와이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능력들이 지금처럼 핵폭발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이런 추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제 이거 완성했구나 라는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놀라는 소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행동을 보여주고도 저게 정말 그런 능력이 온 건지 아닌지 다시 또 논란을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확실하게 내 능력을 보여주지? 이런 고민은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실제로 완성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재진입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좀 실험하고 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미사일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다음 달 초에 트럼프가 중국 방문하고 18일에 중국 공산당 대회도 있고 어떻게 좀 추가 도발 우려가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시기는 만약에 10월을 그냥 넘어가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미 항모들 입항 소식도 전해오고 있지만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기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근해에 미군 전력이 가장 많이 전개돼 있을 시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미 연합 전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미군 전력들도 1년 중 가장 이제 집약이 돼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만약에 도발을 했다가는 북한도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상황이 튈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요. 더구나 트럼프의 미국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이 그동안 냉각관계에 있던 북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최근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무력 시위에 타겟은 북한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중국이 어떤 양자 차원에서 대북 압력이나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바꾸지 않으면 잘못하면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거기 중국도 연루될 수가 있다. 그게 바라는 바냐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결정적인 중국의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중국은 안보리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기업을 폐쇄하고 또 무역도 규제를 하고 있고 역시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고 하면 중국의 좀 약간 정책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건 이런 거거든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결정에 다시 말해 핵 강국이 되겠다 그러는 그런 의지에 중국의 압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이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메시지를 잘못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지나치게 제재나 압력을 강화했다가 북한 정권이나 제재가 위기에 빠지면 그게 중국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산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결의안 없더라도 중국이 양자 차원에서 정말 원유 밸브 잠궈버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앞서 북한에서는 초강경 조치까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네. 해왔었는데 최근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뭐 교육기관을 찾아간다든지 전혀 미사일과 관련이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뭐 일단 북한이 항상 그 요즘 어떤 그 이 성명을 낼 때 보면요,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구석은 만들어놔요. 네. 초강경 조치라고 해놓고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들이 항상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앞에 전제가 미국이 계속 이런 그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초강경 조치를 고려하겠다 한 건데. 뭐 나중에 이건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승적인 견제에서 참았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어떤 행동을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감행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김정은의 대외 활동은 좀 뜸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걸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는 건재를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대북 제재 소식이 이제 이 북한에도 알게 모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 내에서 그동안 좀 활성화되었던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품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예. 아니면 석유 제품이나 원유가 모자라지 않더라도 뭐 사재기나 이런 게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적 안정감을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 미국 전략 자산이 집결을 하고 있죠. 어제부터 네네.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핵 잠수함 미시간호가 일단 부산항에 입학을 했고 네네. 레이건 항모, 루즈벨트 항모 계속해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거는 예. 한미 동맹 차원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예.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어떤 상징적인 시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아마 앞에 북한 핵 문제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전력이 한반도에 직결을 하고 있으면 중국도 굉장히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런 행동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촉구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사태까지 가야 되겠냐 아니면 중국이 알아서 자기 재량대로 외교적인 경제적인 조치를 취할 거냐 선택을 해라 이런 의미도 있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폭풍전 고요 발언이 누구를 겨눈 거냐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북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이게 NSC 군사 옵션 보고 하루 뒤에 나온 인터뷰여서 더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동안 북한이 해온 말이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도 빈말 아니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투가 또 약간 모호하단 말이에요. 네. 폭풍전 고요란 말도 모호하고 두고 보면 알 거다. 그다음에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어떻게 이대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이게 과거에 아마 클린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냥 이게 엄포구나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하에 미국에서는 과연 어떤 행동이 나올지 북한도 헷갈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황 자체를 보는 사람으로 하기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북한도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이란 핵 협정을 재인증하지 않겠다 포괄적 대이란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역시 좀 영향을 주겠죠. 네, 그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제 건건이 그 비확산을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건건이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비확산 위배국들을 전체적인 이 도마 위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을 강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예. 다만 미국 그러니까 미이란 핵협상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과연 재인증을 할 거냐 아니면 재협상을 할 거냐 이거는 북한 핵 문제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면담도 네네. 가졌는데 네. 키신저 전 장관은 미중 빅딜론을 강조해 왔잖아요. 이렇게 네네. 면담했다는 거, 미중 빅딜론이라는 게 실제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네, 요즘 이 키신저 이 이름이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는데 네, 그렇죠. 이분이 뭐 존경받을 만한 현실주의 이 국제정치 이론가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현실 정치에서의 외교 경력이라든가 전략가로서의 기능도 상당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얘기하는 미 간의 빅딜이라는 건 왜 가능했냐면요. 1970년대에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빅딜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 그럼 전면적으로 중국을 끌어안는 빅딜이 가능할 거냐? 사실은 트럼프나 미국의 현재 있는 이른바 미국 내 보수의 주류들이란 거는 궁극적인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게 바로 중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가 1970년대에 했던 핑퐁 얘기에서 나타난 그런 그 빅딜 상황이랑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틀리고요. 네. 그 이분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먹혀 들어가는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지금 같은 상황,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공화당에서는 예. 그 이 헨리 키신저의 빅딜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교체됐지만 스티브 베논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미중 간의 빅딜도 생각해보고 근데 그거 불가능한 거다. 왜? 마지막에 한 게 궁극적인 우리의 경쟁 상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네.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주요 강요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네. 전술핵 배치 논란이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뭐 보수야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맞서서 뭐 일부 의원은 유령 논쟁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정면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뭐 전술핵이 재배치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자체보다 이 논쟁이 되는 방향들 자체가 굉장히 씁쓸해요. 왜냐하면 재배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하는 게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미국을 어떻게 믿고 지금 거기 끌려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이 얘기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두 논의의 찬반 논의의 기본적인 그 이 베이스가 동맹 불신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이 그다음에 한미 연합 차원의 어떤 공약이 불충분한 게 있다면 뭐가 왜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술핵이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아니고 네. 무조건 한쪽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을 수가 없다. 다른 한쪽은 미국의 안보 공약 너무 강조하다가는 거기 지금 우리가 필요치 않게 분쟁에 끌려 들어가 버린다. 이 두 양극단에 그 이 논쟁 자체에 어느 쪽을 그 손을 들어주더라도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더 좀 생산적인 논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국방위 국감에서 송영무 장관이 미국의 군사 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단독으로 전쟁을 하는 일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 뭐 당위론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예.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 그 우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같은 경우에 거기에 거주하거나 여행하고 있는 이미 미국인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서울이 굉장히 한국의 세계화라는 게 굉장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은 국제화로는 손꼽힐 만한 도시예요. 서울하고 인근에 벌써 10만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한국 정부의 도움이라든가 동의 없이 이분들에 대한 뭐 사전에 어떤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을 대피시키거나 소개시켜야 돼요. 이게 가능할지를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맹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한미가 어떤 불가피하게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한국이 모르게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대안이라는 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